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일주일 동안에. 네, 이제 봄이다 못해 네. 이러다 여름 오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네. 드디어 이제 코트를 세탁소에 보낼 때가 됐습니다. 네. 뭐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이 좋은 황금 같은 날씨를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워서 일주일 동안 이제 러닝에 좀 매진을 해봤어요, 강단에. 그래서 조금만 더워져도 이제 낮에 못 뛰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낮에 이제 잠수교도 뛰고 오. 여기 상암의 평화의 공원에 가서도 뛰고 좀 악착같이 이 네. 날씨를 좀 만끽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즐기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축제 계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화계에도 영화제가 많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영화 기자들은 절기를 영화제로 느끼곤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봄 하면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죠.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봄이구나. 그리고 여름이 이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시작하면 맞아요. 여름이구나. 그리고 이제 한여름에 하죠.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하면 이제 가을이고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구나. 이제 끝나는구나 올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봄에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가시면 너무 좋죠. 음식도 맛있고 좋은 영화들도 많고 특히 전주국제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강추드리고요. 또 전주까지 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미장센 단편영화제가 있어요.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열리는 단편영화제인데요. 이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는 앞으로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감독들, 한국 감독들의 면면들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장센 단편 영화제도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영화제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거의 200~300여 개 정도 되고요. 네. 지방, 특히 지역으로 가면 가장 많이 만드는 축제 중에 하나가 영화제이기도 해서 최근에는 많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게 좀 정리되고 있는 경향이긴 한데 그래도 특색 있는 영화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영화제니까 또 네. 영화제마다 또 성격들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네. 영화 스타일도 있고. 그렇죠.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더 많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꺼번에 영화 2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테마가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최근 개봉작들은 아니고요. 티모시 샬라메가 쏘아올린 작은 공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데 실패하는 데 있어서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발언이 있었죠. 엄청난 말을 했죠. 네, 발레나 오페라 같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일은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 덕분에 지금 이제 SNS 상에서 발레단이나 오페라 극장 SNS 계정이 굉장히 핫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장르를 영화 속에서 아름답게 그려낸 그런 영화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티모시 살라메를 한 방 먹이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요. 저 티모시 샬라메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재밌잖아요. 이런 발언 때문에 본인에게는 약간 좀 시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역으로 발레나 오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저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화와 말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표현이 왜 나온 표현인지는 이해를 하겠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알겠으나 네.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쪽 그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말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표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 이거를 말로 멋있게 한 사람으로 저는 그 코난 오브라이언을 안 들 수가 없는데 네. 오늘 굉장히 경비가 삼엄하다. 그렇죠. 발레와 오페라 쪽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네, 시상식에서 진행을 맡으면서 그런 농담을 했었죠. 이게 또 좀 뭔가 이렇게 재밌게 한번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를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것도 말, 생긴 문제를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는 것도 말. 이런 생각이 좀 진짜 중요하네요.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레와 오페라에 대한 네. 영화 뭡니까? 첫 번째 영화는 발레와 관련된 영화인데요. 네. 영화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아주시는 영화죠.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네. 영화의 배경은 1980년대 영국이에요. 전국적인 파업이 한창인데요.
이 파업 때문에 광부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둔 빌린의 집안은 굉장히 지금 위태로워요. 분위기도 안 좋고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근데 빌린은 권투를 배우던 체육관에서 우연히 이제 발레 수업을 접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발레 선생님으로부터 재능을 발견해요. 그래서 발레를 몰래 배우고 있죠. 그래서 가라앉은 집안과는 달리 빌린은 춤출 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점점 더 발레에 빠져들지만 1980년대 그 광산 지역이니까 얼마나 이 마초적이고 그런 좀 남성적인 가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겠어요. 맞아. 그 속에서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요. 하지만 빌리의 진심과 재능을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되고 파업까지 포기하고 빌리를 런던의 로열 발레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너무 옛날 이름들이고 너무 옛날이라 그쵸.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사실 네. 80년대 영국의 파업이 어마어마하게 격렬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격렬했죠. 폭력적이었고 네. 그리고 막는 쪽도 폭력적이고 네. 이 파업하는 쪽도 폭력적이고 네. 막았던 쪽은 그 유명한 마가렛 대처 수상인 네. 거죠. 네. 이 마가렛 대처도 굉장히 과오가 분명하고 좋게 보는 쪽과 나쁘게 보는 쪽의 의견이 격렬하게 나눠지는 좀 논쟁적인 인물인데 공과가 다 있으시죠? 네, 요 광산 노조 탄압을 두고도 한쪽에서는 영국병을 고친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신제국주의자다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이 정말 엄혹하죠. 이 마가렛 대처 수상이 이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이제 구조 조정을 광산 산업에 단행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뭐 공기업 민영화나 복지 축소, 노조 약화 같은 전체적인 경제 정책과 함께하는 네. 한 부분이었는데 워낙 광산 노조가 격렬하게 투쟁을 하고 또 정부도 이걸 굉장히 또 격렬하게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 광산이 있는 지역사회 전체가 이제 위기를 맞았던 거죠. 그런 이제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이때 얼마나 위기가 심했었냐면 2만 명을 인력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20만 명의 탄광 노동자가 1년 넘게 장기 파업을 했다는 것은 정말 한 지역 전체 여러 가정이 정말 살아남지 못했던 그렇죠. 엄혹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20만 명의 노동자의 가족이면 대충 곱하기 4만 해도 80만 명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80만 명이 1년 넘게 월급이 없어요. 네. 이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도 그 빌린의 집에 어머니가 치던 피아노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네. 유품인 피아노를 뜯어서 땔감으로 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얼마나 힘든 시기, 가난한 시기를 보냈는지를 잘 보여주죠. 또 영국이 추울 때는 엄청 추우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뭐 남자 발레가 네. 솔직히 흔하진 않습니다. 남자 무용수라는 개념이 뭐 요새도 현대 무용수 많이 있고 우리 뭐 아이돌들도 넓게 보면 춤을 추는 사람들의 그쵸. 한 명이기도 하고 하지만 네. 여전히 춤과 여성은 잘 이어져도 춤과 남성은 잘 안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극 중에서 빌리하고 가족도 이 문제 때문에 혼란을 엄청 겪지 않습니까? 네, 특히 1980년대니까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 발레가 상징하는 그 아름다움들이 이렇게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클래식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이 이 탄광촌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이제 형에게는 이 영화 속에서 표현에 따르면 호모 같아 보인다고 막 이렇게 성 정체성을 의심하기도 하고 빌리 스스로도 나는 이 발레가 너무 좋은데 하면서 내가 혹시 이러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기도 하거든요. 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권투를 시켰거든요. 빌리한테. 남성적 운동이죠. 그런데 발레에 빠지니까 이거는 여자애들이나 하는 짓이다라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호모일까라는 대사가 나오는 것도 이게 80년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네. 얼마나 네. 그걸 드러내는 게 어려웠겠어요. 맞아요. 네. 성소수자를 향한 멸칭인데 이때는 뭐 그게 멸칭이라는 인식조차 없었죠. 없을 시절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도 20대였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10대, 20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일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몰래라도 하죠. 몰래라도 해요. 네. 정말 모두가 다 합니다. 네. 다만 부모의 반대에 굴복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다.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결국은 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 어딘가에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꼭 춤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그렇죠. 네. 굉장한 어떤 성장 드라마가 되고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인기를 얻은 핵심 요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그쵸. 발레 얘기만으로 갔으면 그렇게 공감을 못 얻을 수도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발레를 든 게 그렇죠. 발레의 자리에 꿈을 넣으면 되죠.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네. 무언가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요즘도 뭐 초등학교 가가지고 장래희망 뭐냐 그러면 둘 나온대요. 두 가지. 인플루언서, 네. 그 크리에이터 아니면 저기 아이돌 둘 나온대요. 근데 그 둘이 부모 입장에서 그래 너는 될 수 있어 적극 지지해줄게 말하기 애매하거든요. 쉽지 않죠. 예, 왜냐면 내 딸이고 내 아들이지만 네. 그 외모가 좀 객관적으로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력한다고 보상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전혀 네.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것보단 그래도 평범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쵸. 여기도 그런 거죠. 탄광마을에서 음.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일반적이잖아요.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이 마을 바깥 세상을 전혀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님으로서도. 그래서 이제 빌리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는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빌리가 정말 이제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맞서서 자신의 분노를 춤으로 표현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느낀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 아이에게 빛나는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아차릴 정도로 빌리가 너무 뛰어났던 거고 거기에 아버지가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반대하는 이제 큰아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로 남았는데 네. 형을 또 설득을 하죠. 네. 곰돌이님이 탄광촌과 권투에 대비되는 발레가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도 멋져요. 라고 하셨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나마 가족은 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맞아요. 더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네. 더 어렵습니다. 자, 자신의 꿈을 위해서 가족과 또는 사회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원하면서 음악 함께 들으시죠.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삽입곡입니다. 코스믹 댄서, T-렉스의 노래입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삽입곡이었습니다. T-렉스의 음성으로 코스믹 댄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지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고요. 곰돌이님께서 아나운서님과 기자님도 주변에서 반대하는 일을 밀어붙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셨어요. 있습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 이제 정할 때 제가 영화과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했다가 이제 밥상 없는 그런 순간이 있기도 했는데 네.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든 말든 내가 원서를 쓰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밀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수능도 보고 근데 점수 미달로 떨어졌습니다. 수능 점수 미달로 떨어져서 굉장히 부모님도 당황하시고 저도 당황해서 그래서 그냥 원래 부모님 뜻대로 원하던 그냥 이제 문과로 진학했던 그런 또 아픈 기억이 있네요. 아이고 아프네요. 부모님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반대할 일이 아니었나? 땀을 머쓱해지셨죠.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서 그랬어요. 제가 군대 좀 편하게 가보려고 네. 카투사 시험 봐서 카투사로 갔거든요. 네. 근데 가보니까 갑자기 이 많은 생각이 또 변해가지고 난 우리나라를 지킬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24살 때. 네. 그래서 판문점을 지원해서 갔거든요. 네. 근데 그거 지원해서 가는 거를 전화 통화했지만 엄청 반대하셨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모님 마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랬고. 네. 근데 뭐 어차피 저는 훈련소에 있었잖아요. 네. 부모님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죠. 내가 지원하면 끝이지. 그래서 JSA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근데 됐군요. 고작 그거밖에 생각 안 날 정도로 제가 부모님한테 뭘 반대한 게 별로 없네요. 저희 둘 다 좀 그러네요. 범생이 스타일이네요. 범생이들이었네요. 네. 자, 두 범생이가 함께하고 있는 오늘 이지의 시네토크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빌리 엘리어트였는데요. 이게 진짜 이 서사는 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지만 예술적 측면에서 엄청 좋은 영화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뽑는 사람들의 말 중에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이 많아요. 네네.
일단 뭐 빌리가 춤에 빠져드는 그 과정이 정말 아름답게 묘사가 되죠. 네네. 빌리가 혼자 막 뛰어다닐 때도 춤추고 아버지 마음대로 이제 춤을 못 배우게 강습료를 끊었을 때도 그 분노를 춤으로 선보이고 슬픔도 춤으로 선보이고 그 과정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제가 가장 좀 아름답게 느끼는 연출상의 부분은 이제 빌리를 아버지가 받아들였잖아요. 빌리의 빛나는 재능을 보고 네. 얘는 우리랑 네. 다르다. 교육을 시켜야겠다. 춤을 시켜야겠다 하고 정말 없는 살림에 파업까지 그만두면서 동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일을 해서 이제 빌리를 로얄 발레 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아요. 그때 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세계로 어린 아들을 보내잖아요. 이 아버지는 늘 그렇듯이 말이 없어요. 그냥 빌리를 보내기 전에 있는 힘껏 안고 꽉 끌어안아서 번쩍 들어 올려줘요. 그러니까 상승의 이미지인 거죠. 이제 아들은 헐헐 날아올라라 이런 거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아버지와 형이 이제 빌리를 지원하려고 다시 그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강을 하는 거죠. 이 상승과 하강의 극렬한 대비를 통해서 누군가의 빛나는 성공,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하강,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 현실의 영역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런 연출이 굉장히 탁월했죠. 이 포스터도 아주 멋있었잖아요. 네. 저는 포스터 되게 기억나요. 그 포스터 벽에 붙여놓으신 분들 많으실걸요. 많죠. 네. 저는 길거리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길거리에 포스터 막 붙일 때였으니까. 맞아요. 그 포스터 진짜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감독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멋진 영화를 만든 스티븐 달드리 네. 이 작품이 데뷔작이라면서요. 네. 스티븐 달드리 감독은 빌리 엘리어트 영화도 만들고 뮤지컬 버전도 또 만들었고 이 이후에도 정말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디 아우스나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같은 그런 책 읽어주는 남자 같은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특히 더 리더는 이제 아카데미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케이트 윈슬렛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주었죠. 이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영화들의 특징은 이게 진짜 현실에 있는 인물로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리 엘리어트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워낙 이 빌리가 살아있는 사람, 진짜 인물처럼 느껴지니까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존 인물은 아니고 이 각본을 쓰는 취재 과정에서 로얄 발레단의 필립 마스던이라는 무용수가 영국의 탄광 지역 출신으로 가족들이 광부로 일했다고 해요. 그런 것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고 또 영화 마지막에 보면 백조요소 공연에서 빌리가 백조로 무대를 날아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세계적인 발레리노인 아담 쿠퍼가 연기를 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아담 쿠퍼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느끼실 정도로 스티븐 달드리는 이야기를 정말 현실감 있게 그려내는데 솜씨가 있는 감독이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발레를 보러 가면 그쵸. 그게 또 의미가 있는 일이죠. 네. 참 정말 근데 이 사람 영화가 빌리 엘리엇하고 디 아워스하고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면 세 개 다 너무 스타일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데 네. 그 안에는 이제 실제로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연출상의 힘이 있고 그래요? 네, 무엇보다도 인물들을 살아있게 느끼게 하는 것이 감독들이 추구하는 제1번의 목표일 텐데 그걸 이뤘다라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물, 캐릭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빌리 엘리어트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예술의 힘이나 네. 발레의 아름다움이나 네.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영화에서 항상 인상적인 장면을 물어보곤 하면 일렉트리시티라는 그 장면을 많은 분들이 꼽으실 거예요. 빌리가 로얄 발레 학교에 이제 인터뷰를 보는 거죠. 면접을 보는 거죠. 네. 그때 이제 별로 춤을 잘 못 췄어요. 그냥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나 봐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묻는 거죠, 빌리한테. 너는 춤출 때 어떤 느낌이 드니? 라고 물으니까 빌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서 굉장히 순수한 아이로서의 소감을 얘기하거든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단 추게 되면 모든 걸 잊게 되고 그리고 잊게 된다. 내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마치 내가 나는 것 같다. 새처럼.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심사위원들이 다
자신들도 맨 처음 춤을 췄던 감전당했던 그때로 이제 돌아가는 게 얼굴에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춤을 추면서 느꼈던 환희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시작점의 순수한 마음을 잠깐이나마 이제 이 노회한 심사위원들이 느끼는 그 장면에서 아,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지. 내가 무언가의 사랑에 빠졌고 그것이 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레가 아닐지라도 그 내가 뭔가 마음을 쏟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게 예술의 힘, 발레의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장면에서 들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영화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영화죠. 네, 이 영화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죠.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필라델피아라는 미국의 지역이 배경이고요. 주인공인 앤드류는 대형 로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능력하다라는 이유로 해고당해요. 근데 사실 그건 표면적인 거고 실은 앤드류가 에이즈에 걸린 이제 동성애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앤드류는 이게 차별이다. 이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소송이 나누죠. 근데 필라델피아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다 꺼려해요. 상대가 대형 로펌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조지라는 신입 변호사, 이제 막 일을 열심히 해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큰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죠. 그러면서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앤드류는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이제 날로 쇠약해져 가고 세상은 이제 조지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참 이것도 어떤 거대한 힘, 거대한 조직과 싸우는 영화인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좀 다르지 않나요?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아서 필라델피아하고 빌리 엘리어트가 네.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는 발레와 오페라를 키워드로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오페라는 아니잖아요. 필라델피아 안에서 오페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요? 그래서 골라왔고요. 네. 이 영화 안에서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 중에서 아리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라는 곡이 나와요. 이 곡은 유명한 마리아 칼라스가 부른 버전으로 등장을 하죠. 이 안드레아 셰니엘이라는 작품이 프랑스 혁명으로 배경을 한 그런 오페라인데요.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이제 재판 질문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앤드류와 조지가. 근데 조지는 빨리 일 끝내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만나고 싶은데 앤드류가 갑자기 이 오페라를 들려줘요. 근데 조지는 오페라 전혀 모르고 이 곡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마치 눈앞에 마리아 칼라스가 있는 것처럼 앤드류가 이 오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조명 역시 어느새 그 차가운 사무실에서 오페라 무대의 공연처럼 앤드류를 비추고 조지는 객석의 관중처럼 어둡게 남아있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사실 법정에서의 공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 하나같이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고 있어요. 톰 행크스한테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안겨준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가사가 이래요. 날 품었던 것이 불타고 있다. 난 혼자다. 라는 이 가사를 앤드류가 읊어주는데 이건 앤드류가 밤낮을 헌신했던 로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고 자란 필라델피아 자체, 이 세상 자체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굉장한 고독감에 앤드류는 빠져있죠. 하지만 이 슬픔 중에 사랑이 내게 왔다. 나는 삶이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 외치면서 내가 무릎 꿇지 않고 삶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오페라의 가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오페라 안에서 이 내용이 어떠냐면 어머니를 잃었지만 다시 여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면서 다시 삶을 시작하거든요. 그것처럼 앤드류도 사랑이 있는 한 이 법정 싸움도 삶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이 씬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네요. 오페라와 아리아를 이런 식으로 네. 어떤 그 인물의 속마음, 의지를 네. 표현하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군요. 오페라 아리아 말고도 영화 OST도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이 감독이 양들의 침묵의 조나단 데미 감독인데요. 음악에 대한 애정도 높고 재밌는 건 이 장면, 방금 나왔던 이 장면이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영화를 낳기도 했어요. 네.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소개해드린 바 있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I am Love에도
필라델피아에 방금 말씀드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대학에서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영화 비평을 공부했는데 조나단 드미 감독의 이 필라델피아로 논문을 써서 졸업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영화의 이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명장면을 자신의 영화에 삽입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리아의 가사 나는 사랑이다, I am love를 그대로 제목으로 삼기도 했죠. 네. 와, 이렇게 또 이어지기도 하네요. 네. 새로운 형태의 오마주네요, 이것도. 네. 자, 이 영화 줄거리를 좀 더 보면 어쨌든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이 앤드류 베켓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네. 그런데도 이 싸움을 멈추질 않아요. 네.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재판을 두고 조지한테 언론이 이렇게 질문해요. 동성애자들이 그럼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질문을 하죠. 네. 해고당하게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지가 얘기하죠.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도시이자 자유의 고향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다. 그 선언문에는 모든 이성애자들은 평등하다라고 하지 않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상징하는 바는 단지 앤드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앤드류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음 앞에서까지 이 지난한 법정 싸움에 매달리는 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선언을 실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될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그 수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이 형제의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가 상당히 무게가 있어요. 네.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알라인 판례라는 것이 소개가 돼요. 이게 앤드류가 소송을 한 근거가 되는데 이 연방직업재활법에서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일을 할 수 없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에이즈를 장애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 소송을 하는 건데, 사실 앤드류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거죠. 근데 남들과 특별히 다르기 때문에 차별은 당한 건 아니에요. 차별이 매 순간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차별이 단지 앤드류의 경우에는 에이즈와 동성애자였지만 흑인이라서, 여성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혹은 어려서, 뚱뚱해서, 말라서 이 굉장히 촘촘히 짜여진 편견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차별하고 누군가를 좀 차별당하는 와중에 이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그 차별의 그물을 좀, 촘촘한 그물을 좀 느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점에서 저는 좋은 영화라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혜 시네토크,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빌리 엘리어트, 조나단 드미 감독의 필라델피아 두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미국 독립선언서의 일부를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필라델피아에 삽입된 곡이고요.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곡을 같이 들으시죠.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중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라 마마 모르타.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